말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떡해요? 당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바꾼 건데 내가 왜 말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결혼 생활 39년 동안 매일 싸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불같은 성격이었고 저도 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요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어요. 맨날 돈 없다고 아껴 쓰라던 사람이 갑자기 새 차를 사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노후 자금 건드린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를 받았냐고 묻자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그럼 생활비 30만 원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아껴 쓰라는 말만 반복했죠.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가기 전 5년 동안 제가 간병했어요.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유산 받을 자격 있어요. 생활비라도 올려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야? 무슨 자격 타령이야? 그 말에 결국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로 3억을 받고 나왔고 남편은 시어머니 유산 15억을 가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다니고 있지만 시어머니 유산으로 놀러 다니는 남편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매일 저녁 제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전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미순입니다. 결혼한 지 39년이 됐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매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툭 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리 지르면 저도 똑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서로 양보가 없었어요. 매일 티격태격하면서 살았죠.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39년을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거든요. 어제도 싸웠습니다. 저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밥상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저는 속이 확 끓어올랐어요.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무슨 산의 진미를 바라는 건지.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그럴 거면 생활비나 올려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맨날 돈 타령이냐고 아껴 쓰면 될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죠. 저도 소리를 높였어요. 아껴 쓰면 얼마나 아끼겠냐고. 당신이 한번 살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싸우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답답했어요. 이럴 때마다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미령이었어요. 남편이랑 싸우면 미령이한테 털어놓고 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령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오후에 시간 된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을 대충 먹고 미령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령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쏟아냈어요. 어제 또 싸웠어.
반찬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반찬 투정인지 모르겠어. 그럴 거면 생활비라도 더 주든가. 미령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부부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39년을 살았냐.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제는 안 싸우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싸우는 게 일상이 돼버려서 하루라도 안 싸우면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미령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치지 않아? 그냥 서로 취미나 하면서 보내라. 같이 있지 말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하루 종일 안 보고 안 싸워도 밥 먹을 때는 싸운다고요. 밥상에서 마주 앉으면 뭐라도 시비 걸거든요. 솔직히 저도 지친다고 했어요. 미령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둘이 그냥 천생연분이다. 싸우면서 사는 게 너희 방식인가 봐.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니. 웃기는 소리였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39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미령이랑 1시간쯤 이야기하다 보니 속이 좀 풀렸어요. 역시 미령이한테 털어놓으면 좀 나아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자 또 싸우기만 하니까요. 미령이한테라도 말하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미령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또 시비 조였어요. 어디 갔다 오든 상관할 일이냐 싶었지만 대꾸하면 또 싸우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있나 봤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장을 많이 못 봤거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찬 타령하더니 오늘도 할 게 뻔했어요. 저녁을 차려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앉았어요. 밥상을 둘러보더니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뭐라고 하면 또 싸울 테니까요. 그렇게 매일 싸우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광고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그냥 받았어요.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밀대를 놓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어요. 요양원 직원은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3년이 됐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닥치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얼마 전까지 면회 갔을 때 밥도 잘 드시고 얼굴색도 좋으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했어요.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했어요. 방금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들었어요. 저도 급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오고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인사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쪽잠 자면서 버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봤어요.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39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냉혈한인 사람도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남편도 결국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8년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5년을 제가 집에서 돌봤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밤에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시거든요. 넘어지실까 봐 따라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남편이랑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힘든 줄 아니까 남편이 눈치를 봤거든요. 화도 안 내고 시비도 안 걸었어요. 밥이 맛없어도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가끔 했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사람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맨날 화내고 시비 걸던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반찬 투정도 안 했습니다. 저는 좋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뭔가를 들고 집에 왔어요. 서류 같은 거였습니다. 거실로 오더니 저한테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차 계약했어. 3달 후에 나온다.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자동차 계약서였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무슨 돈으로 차를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생활비나 올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 또 생활비 타령이냐면서요. 그러더니 계약서를 낚아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생활비 올려달라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 아껴 쓰라고 난리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다니요.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차를 샀냐고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따졌어요.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거면 미리 상의를 해야지 왜 멋대로 하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 돈으로 산 건데 당신한테 왜 상의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당신 돈이냐고 우리 공동 재산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은 거야. 그게 내 돈이지 왜 공동 재산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산이라니. 시어머니가 돈을 남기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유산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물었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유산 타령하는 것도 미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밖에서 밥 먹고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옷도 새로 사고 골프도 치러 다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활비 쥐꼬리만큼 받아서 아껴 쓰는데 남편은 돈을 펑펑 썼어요. 불만이 쌓였습니다. 시어머니 5년 동안 제가 간병했어요. 잠도 못 자고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요. 근데 유산은 남편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억울했어요. 말해봤자 또 싸움이 될 게 뻔해서 속으로 삭히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약했던 신차가 나왔어요. 빨간색 SUV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매일 아침마다 차를 닦았어요.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닦아놓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저녁 때 되어 들어왔어요. 어디 다녀오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온다, 그 말뿐이었어요. 그 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청소하는데 남편은 매일 새 차 타고 놀러 다녔어요. 생활비는 여전히 쥐꼬리만큼 주면서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장 보러 가면 뭘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더니 반찬을 뒤적거렸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밥상에 어떻게 고기가 하나도 없냐. 저는 속이 확 끓어올랐어요. 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말 잘했네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30만 원만 올려주세요.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돈 없어. 아껴 쓰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새 차도 사고 맨날 나가서 돈 펑펑 쓰면서 생활비 30만 원 올려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가 노후 자금을 건드는 거냐며 유산으로 받은 돈 쓰는 거라고 했죠.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나도 유산에 지분이 있다고 얼마 받았는지 말해보라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비웃듯이 쳐다봤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야. 무슨 지분 타령이야? 저는 억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당신 아버지 제사 다 지냈어요. 어머니 간병도 집에서 5년을 했고요. 이 정도면 나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앞으로 당신네 집안 제사 안 지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남편이 밥상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그딴 말을 하냐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해요. 생활비 올려주고 유산 얼마 받았는지 알려주든가, 싫으면 제사 혼자 지내든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잠시 눈싸움을 하다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했거든요.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유산은 남편이 혼자 다 가져갔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도 안 알려주면서 혼자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해서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이랑 말을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매일 차 타고 나갔습니다.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저도 남편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만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39년을 싸우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냉랭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싸우기라도 하면 나았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더 답답했어요. 미령이한테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 유산 이야기, 남편이 차 산 이야기, 생활비 안 올려주는 이야기요. 미령이가 다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너무하다면서요. 5년 동안 간병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령이 말 듣고 나니까 더 억울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했는데요. 근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또 어디 나갔는지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서러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해야 할까? 아니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남편 혼자 지내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39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제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챙겼습니다. 명절이든 기일이든 다 제가 했어요.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뒷정리까지. 남편은 옆에서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5년 간병하고 유산 한 푼 못 받았는데요. 생활비도 안 올려주면서 제사는 차려달라고요. 말이 됩니까? 거실로 나와 보니 남편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들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오늘 제삿날인데 어디 가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친구 만나러 가. 금방 와. 그러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삿날 아침부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제사 준비는 저 혼자 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39년 동안 매일 싸워도 제사만큼은 챙겼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 건데요? 유산도 못 받고 생활비도 못 받으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은정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라서 집에 없으니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딸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좁지만 깔끔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 닦고 먼지 털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복잡한 생각이 좀 사라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은정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김치찌개 재료도 사왔어요. 3시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또 울렸습니다. 역시 남편이었어요. 무시했습니다. 4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5시에도 왔습니다. 계속 남편이었어요. 저는 한 통도 안 받았습니다. 받으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삿날에 친구 만나러 나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전화하는 건지요. 6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정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오셨네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놨어요. 은정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엄마 반찬 진짜 그리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은정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오셨냐고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보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유산 받은 걸로 아버지가 차도 사고 돈을 쓰면서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올려준다고요. 그리고 오늘 제삿날인데 아침부터 친구 만나러 나가기에 화가 나서 왔다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다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면서도 그래도 오늘 제삿날인데 아버지 화 많이 나셨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괜찮겠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게 한두 번이냐고 상관없다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또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은정이가 말렸습니다. 받아보시라면서요. 아버지가 제사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다고요. 저는 됐다고 했어요. 안 받을 거라고요. 그러자 은정이가 자기가 받아보겠다며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은정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은정이야? 내가 왜 엄마 전화를 받아? 은정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신다고요. 그러자 전화기 밖으로 남편의 화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바꾸래요 하면서요. 저는 전화기를 받아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여기 있다가 가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딸 집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은정이가 출근하면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 놨어요. 저녁에 은정이가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했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집이 원룸이라 좁았거든요. 은정이한테 피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딸이라도 며칠씩 있으면 불편할 거였어요. 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이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집은 안 어질러 놨는지. 미운 사람이지만
39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은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갈 거라고요.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시겠냐고요. 아버지 화 많이 나셨을 텐데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은정이한테 그런 내색은 안 했어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타고 2시간쯤 걸려서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고요. 어라, 이상하네. 제가 잘못 눌렀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또 틀렸다고 나왔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요. 도어락이 고장났나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똑. 안에 남편이 있으면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안 받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내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고 도어락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어락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까부터 비밀번호 눌러도 안 열린다고 했죠.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없이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바꾼 건데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 집인데 왜 나를 못 들어오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문틀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여기가 여관방인 줄 알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집 나간 사람이 뻔뻔하게 어딜 다시 기어들어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먼 집을 나가냐고 딸한테 다녀온 것도 안 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제 산날에 딸 집 가는 게 말이 돼?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산날 아침부터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듯이요. 난 집 나간 여편네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 저는 치가 떨렸어요. 3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쫓아내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어요. 누가 좋아서 이 집에 있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늦은 밤에
은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정이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집에 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비밀번호 바꿔놓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집 나간 여편네 받아줄 생각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고요. 은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다 듣더니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은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하시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이가 말렸어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면서요. 밤새 저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이미 결심이 섰거든요. 더 이상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요. 챕터 6.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5년 동안 간병한 일, 남편이 유산 혼자 가져간 일, 생활비 안 올려준 일, 제삿날 집 나왔다가 쫓겨난 일까지요. 말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시어머니를 5년 동안 제가 간병했는데 유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냐고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쉽지만 며느리는 상속해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그럼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쪽에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뭘 받을 수 있냐고 묻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알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 줬어요. 소송장이랑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한테 직접 전달하려고요. 버스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 어디 나간 모양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문 앞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 앞에 서류 놔뒀으니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 모텔로 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저녁 때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 오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제가 놔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저한테 던졌어요. 뭔 이혼 소송이야. 그냥 깔끔하게 합의이혼 해줄 테니까 나가. 저는 서류를 주우며 물었어요. 그럼 얼마 줄 거냐고요.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얼마 줘. 그냥 반으로 나눠서 나가는 거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반으로 나누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재산분할 제대로 받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이혼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정리해 줬어요. 재산분할 서류를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이 유산으로 받은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15억이었어요. 15억이라니요.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맞았어요. 15억.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남기셨다니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15억이나 받아놓고 생활비 30만 원 올려달라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이혼 조정을 거쳐서 한 달 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의 절반인 3억을 받아서 나왔어요. 집은 남편이 갖고 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은정이가 3억으로 작은 빌라라도 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작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2년 살아보고 나서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은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일을 해야지 않겠냐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은정이가 요즘 60대 분들 요양보호사 많이 하시던데 어떠냐고 말했어요. 저는 거부했죠. 시어머니 5년 간병했어. 간병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싫어.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친구 미령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혼한 이야기 했더니 미령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너희가 진짜 이혼했다고?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미령이가 괜찮은 일자리를 알고 있다며 알려줬어요. 시립도서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고요.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식당 사장님이 간단하게 물어보더니 바로 채용해 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음식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었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운데 여기서는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자고 남편 눈치 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편했습니다. 근데 가끔 씁쓸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고생하는데 남편은 15억 들고 편하게 살고 있겠지요. 새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요.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었죠. 이혼했으니까요. 왜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볼일 다 본 사람인데 뭘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또 전 남편이었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뭔데 자꾸 전화하는 건지. 2번이나 연락하는 걸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나 싶어서 결국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요? 전 남편이 말했어요. 짐 정리하다가 당신 물건이 나왔는데 갖다 주겠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갖다 주냐고. 나중에 은정이 가면 그때 챙겨서 보내라고 했죠. 전 남편은 은정이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찮다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냥 버리라고, 그리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라면 먹는데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짜증이 났거든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오는데 누군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지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확 굳었어요. 오지 말라는데 여긴 왜 왔어요? 그리고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전 남편이 대답했어요. 은정이한테 물어봐서 왔다면서 짐 갖다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받아서 열어봤어요. 옷이었습니다. 제 옷인데 지금은 입지도 못하는 예전 옷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것들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입지도 못한다고 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이걸 들고 왔냐고,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러 온 거냐고 따졌어요. 전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쇼핑백을 낚아채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고작 입지도 못하는 옷을 갖다 주러 왔다고요. 말이 돼요? 분명히 저를 놀리러 온 거였어요. 내가 좁은 오피스텔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속으로 비웃으려고요. 그게 분명했습니다. 은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은정이가 받자마자 따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집 주소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알려줬냐고요. 은정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연락해서 계속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TV 보면서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었어요. 은정이가 올 리는 없고요. 인터폰을 켜서 봤습니다. 화면에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번호 차단했는데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왜 또 왔냐고요? 전 남편이 대답했어요. 귤 샀는데 지나가는 길에 주려고 들렀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귤이라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른다고 말하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무시했습니다. 또 울렸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시했어요.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열어보니 귤이었습니다. 어제 전 남편이 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귤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어요. 받을 생각 없었거든요. 뭔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났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면서도 전 남편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는 건지요? 39년 동안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혼하니까 찾아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데 왜 그런 거냐고요. 아줌마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았나 보지요. 남자들 다 그렇다면서요. 잃어봐야 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알면 뭐해요. 이미 끝난 건데요.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오늘은 안 오겠지 싶었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죠. 밤 10시가 지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술 취한 사람이 집 잘못 찾았나 싶었습니다.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켜서 봤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여보. 나야, 문 좀 열어?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면 가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옆집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전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누구시냐고, 지금 밤인데 여기서 이렇게 소리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대답했어요. 여기 아내가 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어요. 옆집에서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요. 경찰이 전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일하고 있는데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입자분들 항의가 많다면서요. 다음에도 이러시면 퇴거 조치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밤마다 찾아오는데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 끝나고 전 남편 집에 찾아가기로요. 한 번 더 와서 소란 피우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가서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전 남편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제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남의 집이 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 못했나 봐요.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지저분했습니다.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널려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괴롭히더니 이혼하고 나서도 왜 자꾸 찾아와서 괴롭혀요? 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따졌습니다. 뭐가 그런 게 아니냐고요. 그럼 왜 자꾸 찾아오는지 말해보라고요. 옷 갖다 준다, 귤 갖다 준다, 핑계도 가지가지였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소리를 높였어요. 왜 말이 없냐고,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한참을 뜸들이더니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갔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산으로 15억이나 받아놓고 고작 생활비 3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사람이요. 집 나간 여편네 못 받아준다고 쫓아냈던 사람이요. 이혼하고 한 달 만에 보고 싶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따졌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딴 말 믿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또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가 싶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암이래.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다가 발견했다고. 위암이기라고 했습니다. 은정이도 아직 모른다고.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면서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암이라니, 이기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당신 버리고 벌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요. 평생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라고며.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이나 받을 것이지 왜 자꾸 나를 찾아와요?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 혼자 이겨낼 자신이 없어.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수술 받는 것도 무서워.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간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쫓아내놓고 아프니까 돌아오라고요. 시어머니 5년 간병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근데 당신 간병을 또 하라고요? 미쳤어요? 전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나 죽으면 내 돈 다 당신 거야. 15억 다 줄게. 제발 부탁이야. 옆에 있어줘.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5억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순아, 제발. 나 진짜 무서워. 혼자 죽기 싫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억울해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암이래. 이기래. 혼자 죽기 싫어. 39년을 같이 살았어요. 매일 싸우고 서로 미워했지만 그래도 39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니. 죽을 수도 있다니. 실감이 안 났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도 안 켜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 말이 또 떠올랐어요. 죽으면 15억 다 준다고요. 15억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잖아요. 65살에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돈 받자고 다시 들어가요. 또 간병해요. 시어머니 5년 간병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는데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전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이기라고 했죠. 은정이가 전화기 너머로 충격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돈 줄 테니 간병해달라고 했다며 죽으면 15억 다 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옆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해서 고생만 하셨는데 아무 보상 못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아버지 간병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죽으면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조건으로 먼저 돈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은정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게 두 분한테 다 좋은 거라고 했죠. 아버지도 간병받을 수 있고 엄마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전 남편이 바로 받았어요. 목소리가 기대에 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7억을 먼저 달라고요. 말하면서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억의 절반이나 되니까요. 근데 전 남편이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전화한다고 끊었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나 봐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